하다 보면 더 많이 배웁니다. 유영만. 배움과 행동의 순서. 하다 보면 더 많이 배웁니다. 배워야만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배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배워야만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배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본격적으로 몸담기 전에 배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배우면 전문성이 생겨서 가감한 실천으로 옮길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곧 실천을 보장한다는 믿음은 행동과 분리된 알을 부추깁니다. 행동하려면 알아야 한다는 믿음, 실천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는 가정이 배움과 행동을 분리시켜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혀 해본 적도 없는 개인기를 주면 매뉴얼을 따라 공부하지 않고 개인기를 바로 꺼내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게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에 반해 어른은 매뉴얼을 참고로 하나씩 배우면서 행동합니다. 사람은 안다고 해도 그것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형일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순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천하는 가운데 배웁니다. 암과 삶이 독립적으로 선행되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삶이 곧 알미고 알미 곧 삶입니다. 지행은 일치의 문제가 아니라 합일의 문제입니다. 지행합일은 암과 행동, 지식과 실천의 이분법적 구분을 지향하고 삶 속에서 알을 만들어가고 그런 알미 곧 삶이 되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실천하면서 익힌 전문성은 내 몸이 직접 깨달은 체험적 지혜라서 더욱 확신이 가고 강력한 신념으로 자리합니다. 삶 속에서 알미 숙성될 때 알은 삶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 알미라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지적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몸으로 체득한 지혜는 그만큼 믿음이 갑니다. 실천을 통해 갖게 된 신념 체계를 기반으로 생긴 배움은 더욱 강력한 호소력을 지닙니다. 모든 알은 그 알미 생겨난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숙성된 알은 그 자체가 삶이며 삶은 곧 알의 무대가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내 몸으로 실험하고 검증하지 않으면 공허한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과 독서의 관계. 읽지 않으면 바빠집니다. 바빠서 책을 못 읽는 게 아니라 읽지 않아서 바쁜 것입니다. 한국 성인 10명 중 4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일지는 몰라도 사고의 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인 독서는 최빈국에 속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이유를 바빠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책 읽을 시간이 많아도 책을 읽지 않으려고 노력한 습관 때문에 책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책을 읽지 않는 것은 책을 읽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실천한 결과입니다. 무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계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알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한결같이 노력해온 결과가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는 나태의 결과가 아니라 근면의 성과입니다. 우치다 타츠루의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칸, 쉽게 읽기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독서에 대입해서 바꿨으면 이렇게 됩니다. 책을 읽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의지의 결핍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읽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한결같이 노력해온 결과가 바로 지금 상태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습관은 나태의 결과가 아니라 근면의 성과입니다. 결국 책을 읽지 않는 것은 나태함의 결과가 아니라 근면의 성과입니다. 시간이 나도 다른 일을 열심히 한 다음 남은 시간을 내서 책을 읽으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나지 않거나 시간이 나더라도 책을 읽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바쁜 시간에도 책을 읽는 사람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을 시간을 내서 책을 읽어냅니다. 바빠서 책을 못 읽는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바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책을 읽을까요? 바쁘지 않으면 그 시간에도 책을 읽지 않고 다른 일로 소일합니다. 일상을 돌이켜보면 의외로 자투리 시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할 때나 약속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갈 때 항상 책을 읽습니다. 스마트폰만 잠깐 내려놔도 책 읽을 시간은 충분합니다. 마음과 몸의 관계.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우주입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몸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몸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마음이 몸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을 때는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즉 몸이 건강할 때입니다. 극한의 한계 상황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는 마음이 아무리 몸을 지배하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2015년 킬리만자로 정상에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4,700m 베이스 캠프에서 밤 11시에 5,800m 정상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약 8시간의 사투를 벌여야 정상에서 감동적인 일출 장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올라가도 끝은 보이지 않고 체력은 점차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등반했던 동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계속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잠시 회의를 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한 셈입니다. 다행히 체력이 남아있어서 올라갈 결심을 하고 앞으로 다시 전진했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면 옆으로 가면 됩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우리는 자주 간과합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위기에서 검토만 거듭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진퇴양난의 위기는 없는 셈입니다.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우주입니다.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망가집니다. 몸은 한계에 맞닥뜨리거나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는 마음이 뭐라고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마음은 몸이라는 집에서 살아갑니다. 집이 무너지면 마음이 거주할 집도 같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마음도 통제할 수 없는 난국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기와 즐기기의 관계, 즐기면서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게 아니라 즐기면 피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는 밀레니엄 세대와 조직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기성세대는 일하는 방식은 물론이고 직업관과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팀원이 바라보는 팀장은 권위주의가 심하고 잔소리만 하고 강압적이고 썰렁한 유머나 찌끄리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팀장이 보기에 어린 팀원들은 개인주의가 심하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고 할 말은 다 하지만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고 지인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세대는 자라온 환경과 미디어로 사회화된 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성세대와 요즘 세대는 일을 통해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는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기성세대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라는 말을 듣고 참고 견디면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피할 수 없어도 피하라 라고 주장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을 즐기다 오히려 내 몸만 망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피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억지로 일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는 일은 피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을 즐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마음으로 끌리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으니 몰입이 안 되고 몰입을 안 하니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를 성취하면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있어야 의미 있는 성취가 나옵니다. 성공하면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 재미와 의미도 인과관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공을 추구하다 행복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추구하다 재미가 실종됩니다. 방법과 실행의 문제. 실행 속에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하다 보면 방법이 생깁니다.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추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방법은 실행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방법을 알아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다 보면 그 속에서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압니다.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실패 체험도 해보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 잘하는 방법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치밀하게 구상했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내가 구상했던 방법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방법은 사전에 구상할 과정이나 절차가 아니라 실행하는 가운데 부각되는 임기응변적 사고의 산물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방법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사전에 생각해서 구상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천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불확실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갑자기 부각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는 비결은 어느 정도 방법을 구상하며 바로 실천에 옮기고 순간순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지혜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색다른 방법도 떠오릅니다. 방법은 시작하기 전에 완벽하게 구상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하고 모색하며 실험하다 보면 생겨나기도 합니다. 자꾸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봐야 판단착오를 줄일 수 있는 색다른 방법도 부각됩니다. 그 방법을 떠오르게 만드는 주체는 악조건 속에서도 실행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체험적 노하우를 축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은 눈물겨운 일이다. 방법은 실행 속에 있다. 이 영광에 나는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다에 나오는 말입니다. 눈물겨운 실행 속에 눈물 나는 방법이 나에게 선물로 다가옵니다. 애초에 시작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연구해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도 막상 시작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니체의 너무나 인간적인 투에 나오는 말입니다. 위험 요인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다 결국 시작하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사실 시작하기 전에 느끼는 위험 부담이나 걱정은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입니다. 막상 시작해보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요인은 위험하지 않으며 고민거리로 작용했던 부분도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실제 현실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때로는 그냥 시작하고 행동하면서 다음 단계로 어떻게 진입할 것인지 다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바로 실천하는 방법을 찾아도 됩니다. 아무리 계획이 완벽해도 그것을 다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완벽한 계획 후에 완벽하게 시작하려는 의도는 시작 자체를 할 수 없게 가로막는 원인입니다. 힘든 일과 힘의 생성, 힘들어야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있어야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을 해봐야 없었던 힘도 생깁니다. 힘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힘든 일을 극복하는 과정에 나를 던져보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힘을 쓰다 보면 없던 힘도 생깁니다. 운동을 할 때도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보다 한 단계 높은 무게를 들고 반복해야 힘이 길러집니다. 힘든 일에 직면하면 없었던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힘들면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힘이 생겨서 다른 어려운 일이 생겨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힘을 기르고 나서 힘든 일을 하기보다는 힘든 일을 하는 가운데 힘이 생겨서 힘든 일을 극복합니다. 힘든 상황을 극복하면서 생긴 힘은 더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하우스 배추보다 노지 배추로 담근 김치가 맛있는 이유는 자연에서 자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닭장에서 사육한 닭보다 야생에서 뛰놀면서 자란 닭이 더 건강한 이유는 자연에서 뛰놀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공 재배한 인삼보다 자연에서 자란 산삼이 약 효과가 뛰어난 이유는 그만큼 자연의 기운을 온몸에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은 몸을 쓰지 않고 의자에 앉아 모든 일을 처리하는 체어맨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만 힘든 일이 발생해도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인간이 처한 가장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힘든 상황을 견디면서 생긴 힘은 더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면서 힘의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힘들어야 힘이 들어가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도 공경이 낳은 자식입니다. 포기와 도전의 관계, 가끔은 포기해야 길이 열립니다. 빨리 포기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습니다. 일단 뭔가를 시작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사회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마치 어지르기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과연 모든 상황에서 이 말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잘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고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학교 가지 못하고 매년 시험을 반복해서 응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시간이 아까워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학교 갈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내 앞날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공부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거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억지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공부는 빨리 포기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게 개인의 앞날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 삶을 불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다가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마라톤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6박 7일 동안 250km를 달리는 마라톤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120km 지점에서 모래 언덕을 올라가다가 탈진 상태가 겹쳐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대로 계속 결승선을 향해 달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레이스 도중에 포기한다는 것이 나 자신에게는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고민하다 레이스를 포기하고 돌아오면서 남긴 세계적인 명언이 바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였습니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공부는 육체노동입니다. 공부는 앞으로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삶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공부는 세상에서 하는 정신노동이 아니라 일상에서 몸으로 하는 육체노동입니다. 진짜 공부는 세상에서 배운 삶으로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건져 올린 체험적 깨달음으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몸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현실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념적인 공부를 정오합니다. 지리학자가 지리를 공부하려면 지리를 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책상에서 지리학을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땅을 밟고 다니면서 지리학을 정립해야 합니다. 경영학자가 경영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영학적 조언이나 자문을 제공하려면 경영 현장에서의 체험적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경영학자보다 구멍가게 경영을 더 잘하는 이유는 경영학적 지혜를 몸으로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하는 공부는 자기 전공을 나누어 세부적으로 파고들지만 몸으로 하는 공부는 파편화된 삶을 거부합니다. 삶 자체를 총체적으로 익히는 최화 과정인 것입니다. 교육학자가 교육자에게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려면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르치고 배워본 체험적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 현장 체험이 없는 교육학자는 교육 현장과 거리가 먼 관념적 이론을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의 옳고 그름은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체험적 타당화 과정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집을 그리라고 하면 지붕부터 그리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붕부터 그리지 않습니다. 틀을 닦고 뼈대를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평범한 논리는 현장 논리대로 배움을 만들어 나갑니다. 세상 지식으로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하기보다 현장에서 온몸으로 배운 깨달음으로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진정한 삶의 권은지는 삶입니다. 삶이 삶로 만들어내는 운동장이자 놀이터입니다. 삶과 무관한 차가운 논리로 치전하는 삶은 현실 변화의 무력한 관념적인 삶일 뿐입니다. 삶이 삶을 바꿀 수 없을 때 그 존재의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뭔가 다른 이런 사람 되세요.
관계는 주고받는 생각으로 만들어갑니다. 타성에 젖어 사는 사람보다 매사에 감탄하며 탄성을 지르는 사람이 생각도 신선합니다. 만남이 자극을 주지 못하고 틀에 박히는 이유는 만나서 주고받는 생각이 고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리 만나도 사무치는 깨달음을 줄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사람이 나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나와 너 역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들어가는 일생의 과업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진 공간 속에서 태어나 외롭게 살아가는 개체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가 만들어가는 인간관계의 사회적 합작품입니다. 따라서 무수한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다른 이런 사람을 만나고 뭔가 다른 이런 사람이 됨으로써 영향을 주고받는 너와 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뭐가 다른가요? 뭔가 다른 사람은 남다른 사람이 아니라 색다른 사람입니다. 남다른 사람은 언제나 남보다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색다른 사람은 전보다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남다른 사람의 경쟁 상대는 언제나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지만 색다른 사람의 경쟁 상대는 어제의 나 자신입니다. 남다른 사람은 남보다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색다른 사람은 전보다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사소한 일상에서도 비상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냅니다. 식상한 상식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깨달음을 얻어냅니다. 구태의연한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언제나 털 밖에서 뜻밖의 방식으로 생각해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어떤 일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또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들은 생각을 다르게 하기보다 아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어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 대안도 다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평상시에 마주치는 사소한 사물이나 현상도 어제와 다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새롭게 해석하려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라도 어제와 다른 깨달음을 주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모든 순간 모든 사람이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도 뭔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자극을 받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자세와 방식도 다릅니다. 강요하기 전에 뭔가 다른 내가 되어야 인간관계를 튼실하게 만드는 다리가 건설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땀을 흘립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침을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립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몸을 직접 움직여 땀을 흘릴 시간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오랫동안 컴퓨터로 하는 정신노동은 늘어나고 있지만 몸을 움직여 육체 노동을 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육은 퇴화되고 머리는 더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땀을 흘리는 사람이 건강한 이유는 적당한 운동과 노동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근육에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에너지원을 운동을 통해 만들어 갑니다. 땀을 흘리는 일이 고되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건강을 얻고 결정적인 상황에 나가 떨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자기 일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면서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남의 일에 열광하면서 침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땀과 침의 차이는 결국 열정과 열광의 차이입니다. 열정은 내 일에 몰입하는 것이고 열광은 남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땀은 수고와 정성에서 나오고 침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 흐릅니다. 또한 침은 가만히 앉아서도 흘릴 수 있지만 땀은 몸을 움직여 고된 노동을 해야 나옵니다. 땀은 노력의 결과로 나오는 긍정적 산물이지만 침은 남의 성취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흘리는 부정적 산물입니다. 앉아서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 밖에 나가서 우유를 직접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이유는 땀을 흘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땀은 흘리기 전까지는 수고스럽지만 흘리고 나면 가치가 올라가는 상징물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겸손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왼손과 오른손 위에 겸손을 갖고 다닙니다. 사람은 저마다 왼손과 오른손을 부지런히 움직여 업적과 성취를 만들어 갑니다. 장인의 손에 있는 흉터는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전문성과 실력을 나타냅니다. 실력은 무수한 시행착오와 우유곡절 끝에 몸으로 축적한 흔적입니다.
실력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숱한 도전 과제를 넘으며 그 사람 특유의 전문성으로 축적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왼손과 오른손 외에도 항상 한 가지 손을 더 갖고 다닙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려는 인간관계의 미덕입니다. 역설적으로 자신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더 올라가는 신비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실력을 가진 사람이 겸손하면 더욱 빛나 보입니다. 겸손은 실력이 있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인간적 가치입니다. 진짜 실력은 겸손한 미덕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실력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축한 결과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가진 실력에는 한계나 문제점이 없다고 믿는 지나친 자신감 때문입니다. 실력은 있어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인간적 매력이 끌리지 않는 이유는 실력을 감싸 안아주는 따뜻한 가슴이 없어서입니다. 실력은 본인의 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내가 가진 실력은 나의 노력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사회적 학작품입니다. 내 실력을 나 혼자만의 사투로 읽어낸 전문성이라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이럴 경우 실력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 행사될 뿐입니다. 실력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전문성이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실력은 상대와의 깊은 인간적 신뢰 속에서 축적되고 발휘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시간이 나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이 나서 뭔가를 하지 않고 시간을 의도적으로 내서 뭔가를 합니다. 시간이 나서 하는 사람보다 시간을 내서 하는 사람이 내일을 주도합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과 바쁜 일을 처리하다 마침 짜투리 시간이 남아서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나면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은 다른 뭔가를 하다 시간이 없어집니다. 이들은 실제로 시간이 나도 하려고 했던 일을 하기보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나지만 시간을 일부러 내는 사람이 뭔가를 합니다.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은 카이로스로 구분됩니다. 시간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내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은 저마다 다른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크로노스보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꿔나갑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자신이 보내는 모든 순간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2014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 숙소인 마차 푸차레 베이스캠프에서 하루 저녁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일몰 전에 도착한 그곳에서 바이산 쪽으로 해가 지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불타는 것처럼 붉게 물든 바위 사이로 장렬하는 일몰의 순간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해가 진 뒤 바이산은 순식간에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시간을 내서 그때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영원히 볼 수 없었을 아름다운 순간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m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보내는 매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로 만들어 보라고. 뭔가 다른 사람은 지금부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지금까지보다 지금부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보다 지금부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못했어도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으면 지금부터 다른 방식을 찾아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끄트물이라는 말의 의미를 곱씹어보곤 합니다. 끝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 끄트머리는 끝에서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다시 도전하라는 용기를 전해줍니다. 끝은 물리적으로 잠정적인 끝일 뿐입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입니다. 끝과 끝을 수없이 연결하는 그리고가 있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끝과 끝을 이어가는 그리고의 학년일지 모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졸업의 끝에서 취업의 문으로 들어가고 취업의 문으로 들어가며 또 다른 끝을 향해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유학을 떠나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꿈에 그리던 박사 학위는 공부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입니다. 나 또한 학위를 받고 기업에 취업했지만 거기서 다시 현장 경력을 쌓았고 더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가 내 인생 여정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수에서 작가이자 강연가로 부단히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거듭합니다. 지금까지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노력을 거듭해오고 있지만 언제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력해서 얻은 결과도 나름 열심히 갈고 닦은 땀과 정성의 산물입니다. 비록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끝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라면 과거를 돌이켜 반성은 하되 후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한 것을 너무 자랑하면 과거의 항수에 취해 꼰대가 되기 쉽습니다. 과거 없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지 않고는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잔머리를 쓰지 않고 몸을 움직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요리조리 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요리조리 머리를 쓰며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며 방법을 찾아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요리조리 쓰는 머리가 바꾸지 않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몸이 바뀌어 나갑니다. 요리조리는 잔머리에서 나옵니다. 책상에 앉아서 실행하지 않고 다양한 변수를 끌어다 놓고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요리조리가 계속될수록 남는 것은 심한 두통뿐입니다. 골치가 아픈 이유는 실천하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실천하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에 반해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 다양한 대안을 직접 실행하는 사람은 머리가 복잡하지 않고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내 생각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실행에 옮겨보는 것입니다. 앉아서 생각이 깊어질수록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10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나가서 직접 이리저리 행동에 옮기다 보면 10가지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요리조리 머리 쓰는 사람보다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는 우직한 사람이 뭔가 다르게 일어나갑니다. 숙고하는 것이 손전등이라면 행동하는 것은 전조등이다. 행동의 빛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훨씬 더 멀리까지 비춘다. 그러므로 흥미롭고 새로운 장소로 나아가려면 고민의 손전등을 꺼야 한다. 롤프 도벨리의 불행 피하기 기술에 나오는 말입니다. 앉아서 요리조리 잔물이 굴리면 손전등처럼 가까운 곳만 비출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나가서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가며 실천해보면 전조등처럼 멀리까지 비출 수 있는 색다른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신영복의 강의에 보면 책상에서는 한 가지이지만 실제로 일해보면 10가지도 넘는다. 머리는 하나지만 손가락은 10개나 되잖아요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10개의 손가락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훨씬 더 풍부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머리로 생각만 하지 말고 손발을 움직여 실천하다 보면 생각하는 머리의 한계도 압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내려오는 연습을 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잘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잘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잘 내려온 사람입니다. 등반가의 성공은 등산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산으로 완성됩니다. 등산을 아무리 잘했어도 하산을 못하면 등반가의 운명은 거기서 끝납니다. 올라갔지만 잘 내려오지 못하면 추락합니다. 잘 내려와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올라가는 능력보다 내려오는 능력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올라갈 것이지만 염두에 두고 노력합니다. 우선 올라가고 보자는 발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올라갔어도 잘 내려오지 못하면 올라가서 이룬 성취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됩니다. 비행기도 이륙할 때보다 착륙할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륙을 아무리 잘했어도 목적지에 도착해서 착륙을 못하면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거기서 끝을 맺지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떻게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갈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남보다 잘하기 위해 오늘도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목표 달성으로 느끼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즐길 여유는 점점 더 없어집니다. 이전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려는 성취 욕망이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세상의 모든 자기계발서는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빨리 올라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애써서 올라갔지만 잠시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나도 2015년 킬리만자로를 사투 끝에 올라갔지만 내려갈 기력이 소진된 것을 정상에 올라가서 알았습니다. 다시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졸음은 쏟아지고 내려가면서 버틸 다리 힘은 없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다행히 바위나 돌산이 아니라 하산재나 사막 모래처럼 부드러운 흙길이 많아서 미끄럼틀을 타듯 간신히 내려왔습니다. 내려가는 기술은 올라가는 기술과 차원이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잘 내려오지 못하면 추락하고 그 사람은 거기서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내려와서 숨을 골라야 더 높이 올라갑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정상에 시비를 겁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입니다. 정상에 간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각으로 정상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에 간 사람은 모두 비정상입니다. 세계 최초로 높이뛰기를 반대 방향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높이뛰기 선수는 모두 배가 땅을 향하도록 해서 앞으로 넘었습니다. 당시 앞으로 뛰어넘는 사람들의 한계는 2m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에 도전한 사람,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배가 하늘을 향하도록 해서 뒤로 넘는 높이뛰기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높이뛰기의 전설, 딕 포스버리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지금은 포스버리 플롭, 즉 배면뛰기가 높이뛰기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딕 포스버리가 처음으로 뒤로 뛰어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라고 놀랐습니다. 정상에 오른 딕 포스버리는 분명히 정상은 아닙니다. 만약 딕 포스버리도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에 도전했다면 절대로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상을 정복한 사람은 하나같이 비정상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비정상적인 생각은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을 저지르고 당했을 때 비로소 잉태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인간의 신체 구조상 2m는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상 분포 곡선에 갇혀서 정상적인 사유와 상식 그리고 타성과 고정관념에 얽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딕 포스버리 덕분에 인간의 높이뛰기 한계는 2m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정상적 사고가 있어야만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가고 싶다면 정상적인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어울리고 안주할수록 정상에서는 멀어집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뭘 상식한 사람이 상식을 뒤집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무시합니다. 그리고 조서와 조롱을 보내거나 저항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가 서서히 세상을 움직이는 화두로 바뀌면서 뭘 상식한 사람은 마침내 세상을 이끄는 사람으로 부각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꾸미지 않고 가꿉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가꾸는 사람입니다. 꾸미는 사람은 자신만의 컬러와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기 위해 위장하고 변장합니다. 그러나 가꾸는 사람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컬러와 스타일이 있기에 본질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꾸미면 자신의 본질이 감춰지지만 가꾸면 자신만의 색다름이 드러납니다. 꾸민다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감추는 행위이지만 가꾼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나의 모습으로 변신하기 위해 어제와 다르게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꾸미는 사람도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결국 자기만의 색깔을 잃어버립니다. 반면 가꾸는 사람은 전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더욱 드러냅니다. 꾸미는 사람은 남다름을 추구하고 가꾸는 사람은 색다름을 추구합니다. 남다름은 추구할수록 치열한 경쟁 가도에 진입하지만 색다름은 추구할수록 치열한 자기 연마에 돌입합니다. 꾸미는 과정에서는 진정성이 희석되지만 가꾸는 과정에서는 진정성이 살아 움직입니다. 꾸미면 일수가는 포장된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겠지만 곧 시들고 맙니다. 그러나 가꾸면 나만의 향기가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신을 꾸미면 꾸밀수록 꿈에서 멀어지지만 가꾸면 가꿀수록 꿈에 점차 가까워집니다. 꾸미는 과정에 몰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지만 가꾸는 과정에 몰두하면 나다운 고유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의 퍼스널 브랜드, 지식 생태학자로 10여 년 전부터 나다움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생명체의 존재 이유와 삶의 방식, 원리를 연구하고 사람과 조직을 변화시키는 전략과 방법을 연구하는 지식 생태학자로 나다운 정체성을 찾은 것입니다. 꾸미는 사람은 자기 색깔을 감출 수 있는 클리링을 좋아하지만 가꾸는 사람은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컬러풀을 선호합니다. 컬러에서 나온 두 가지 형용사, 자신을 위장하는 컬러링과 자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컬러풀은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컬러풀 지식 생태학자로 나만의 고유함을 드러내는 공부와 연구로 세상을 지금보다 따뜻한 세계로 가꾸고 싶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거울과 창문을 다르게 활용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거울과 창문을 사용하는 방법도 남다릅니다. 훌륭한 이들은 거울과 창문을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때문에라는 말보다 덕분에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훌륭한 이들은 뭔가 잘못되었거나 기대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거울을 바라보며 자기 반성을 합니다.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 풀릴 때는 창문을 내다봅니다. 바깥 환경이나 주변에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준 덕분에 일이 잘 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루 리더는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될 때는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이 잘해서 잘된 일이라고 자화자찬을 합니다.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창문을 내다보면 지금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울은 자기 반성의 도구이고 창문은 밖을 내다보는 문입니다. 똑같은 거울과 창문일지라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능으로 쓰입니다. 거울은 나를 들여다보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내 얼굴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창문을 안에서 밖을 내다보면서 세상을 관조하고 변화를 전망하는 영상과 예견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바깥 환경을 탓하는 불평불만의 채널로도 활용합니다. 거울을 반성과 성찰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거울을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인지를 점검합니다. 거울을 자화자찬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뭔가 일이 잘 될 때만 거울을 바라보고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높이 평가합니다. 창문을 예측과 전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좌정관천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시로 창문을 내다보며 위협적인 환경 변화를 감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창문을 핑계를 찾기 위한 출구로 활용하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야 창문을 내다보고 원인을 밖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이렇듯 똑같은 거울과 창문일지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되세요. 오늘의 나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와 소통하는지, 어떤 사람과 만나 무슨 대화를 주고받으며 인간관계를 맺어왔는지가 나를 결정합니다. 무수한 사람을 만나 소통하지만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는 기분이 말할 수 없이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그가 던지는 한마디에 기가 죽거나 이유 없이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만나서 기분이 좋은 사람은 대화의 기분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담백한 담화로도 따뜻한 정감이 스며들게 만듭니다. 만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입으로 한 가지 말할 때 귀로 두 가지를 듣는 사람이고 자신이 흥분하기보다 상대의 흥을 돋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해하면 깊이 생각하지만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을 짚지 않고 장황하게 자기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남의 실수를 지적하는 데 열정을 쏟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한 대로 살아가는 진정성이 엿보이는 사람과 핑계를 줄이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매력을 느낍니다. 상대의 흥을 돋우는 사람이 되세요. 맞장구를 쳐주며 상대는 더욱 신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흥은 재미나 즐거움을 일어나게 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혼자만 흥이 나는 경우와 더불어 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흥이 나는 경우는 다소 난감합니다. 혼자 흥분해서 말하면 상대는 기가 죽어서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는 전혀 감흥이 없는데 혼자서만 신나서 떠들어댑니다. 화가 나서 흥분한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이런 경우 더 이상 소통은 진전되지 않고 불통이 시작됩니다.
불통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서로가 서로의 허을 돋우는 진정한 소통이 되려면 맞장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공감대액이 넓어지면서 맞장구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내 이야기가 상대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나 역시 마음을 열고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몸에서 느끼는 언어가 말에 담길 때라야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내 말에 체중이 실릴 때 상대는 비로소 가뭄하고 맞장구를 응수해 줍니다. 내가 하는 말에 내 체중이 실리면 이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일을 할 때도 흥을 돋우는 사람을 만나면 재미가 납니다.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던 일이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도전해보자는 마음이 생기고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낙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하기보다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세요. 장점을 강화해주는 소통은 상대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열어줍니다. 허물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선물이자 보물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허물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고 인정하기도 힘듭니다. 인간미는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나옵니다. 또 상대의 허물을 눈 감아주고 인정해 줄 때 연대가 생깁니다. 사람은 저마다 부족함을 지닙니다. 부족한 사람이기에 그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나 역시 부족함과 결핍이 많은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기에 또 다른 불완전한 사람을 만나 함께 부족함을 채워주며 따뜻한 인간적 신뢰를 만들어갑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허물을 상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를 믿고 의지하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의 결핍이나 허물이 오히려 둘 사이를 신뢰관계로 전환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는 말 못한 아픔이 수려 있고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슬픈 사연이 담깁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실수를 범합니다. 실수가 큰 실패로 가지 않도록 반성하고 성찰하며 체험적 지혜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실수나 실패는 모두 배움의 소중한 원천입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단점은 갖고 있습니다. 단점은 쉽게 보완되거나 장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단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쉽게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지시한다고 해서 제한된 시간에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단점이 장점으로 상쇄될 수 있도록 장점을 지지해주고 그걸 살려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원해줄 때 굳건한 신뢰가 형성되면서 깨지지 않는 믿음의 연대가 생깁니다. 단점을 지적하며 의기소침해지지만 장점을 지지하며 자기만의 지도를 갖고 미지의 세계로 탐험을 떠납니다. 끊어진 단점의 고리를 연결하기보다 이미 굳건하게 연결된 장점의 고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조언을 해야 합니다. 약점을 지적해서 보완을 한다고 해도 강점을 보유한 사람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학교에 입학한 토끼와 우리가 있습니다. 토끼의 강점은 눈 오는 날 산등승이로 뛰어 올라가는 능력입니다. 오리의 강점은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토끼의 약점은 수영을 못하는 것이고 오리의 약점은 눈 오는 날 미끄러운 산등승이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토끼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수영을 잘하는 오리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리가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눈 오는 날 산등성이를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오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산등성이를 빠르게 올라가는 토끼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발견해서 그쪽을 개발하면 멋진 능력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토끼에게 왜 수영을 못하냐고 비난하거나 야단을 치면 상처만 받을 뿐 해결 대안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리에게 왜 너는 토끼처럼 눈 오는 날 산등성이를 못 올라가느냐고 질책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장점을 발견해주고 칭찬해주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장점을 강화해주는 소통이야말로 상대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열어줍니다. 가능하다고 믿을 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사람이 되세요. 입으로 한 가지 말할 때 귀로 두 가지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유독 뒤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남의 헌담을 우선 듣기가 싫습니다. 혹시라도 만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전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갖고 담백하게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대한 비난이나 험담이 당사자에게 다시 전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남의 험담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가급적 피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함부로 상대를 평가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연히 당사자를 만날 기회가 있어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로 빚어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은 SNS에서도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흉을 봅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빈축을 샀다는 둥, 도대체 그 친구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둥, 자신의 이야기보다 남을 깎아내리는 발언이 대부분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결국 당사자의 귀로 들어갑니다. 입에서 입으로 다시 뒷담화의 주인공에게 전달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영영 끊어집니다. 남에 대해 이름 꿈주는 떠들 시간에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내가 살아오면서 보고 느끼고 배운 나의 이야기를 할 때 대화는 담백해집니다. 입은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입으로는 가급적 적게 말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귀로는 많이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널리 존경받는 사람은 입담보다 귀청의 달인입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도 대체로 말이 많은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적게 말하되 핵심을 말하고 많이 듣되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어야 합니다. 귀하게 대접받고 싶으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열려면 입을 닫아야 합니다. 적게 말하면 내 말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적어집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의 말을 경청할수록 상대가 높아지고 덩달아서 나도 높아집니다. 경청하지 않은 사람, 자기 이야기만으로 노는 사람 치고 한 분야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없습니다. 경청할 때는 상대를 존중하게 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듣지 않고는 상대의 마음을 열 수도 없습니다. 머리보다 가슴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되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마음을 훔치는 사람입니다. 촌철살인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방법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성인은 황미를 돋우거나 재미를 유발하는 글과 말에 꼴립니다. 재미없는 말이나 글은 아예 듣거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뇌는 한정된 시간에 선택적으로 지각되는 정보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긴 시간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해도 뇌는 자신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대화만 포착해서 기억하려고 합니다. 장황한 설명은 폐기에 무익합니다. 뇌는 결재적인 한 방을 기억합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공유하고 싶은지 그 핵심과 본질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순하다고 위대해지지는 않습니다. 단순하다는 이야기는 사고가 단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함은 치열함의 결과이고 복잡함은 나태함의 사물입니다. 단순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핵심과 본질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려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한 내용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는 30년 걸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 사이에 30cm 거리를 좁히는데 무려 3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논리적 설명이 감성적 설득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나 사물, 어떤 현상에 대해 가장 정직한 느낌은 머리보다 가슴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가슴으로 받은 느낌을 헤아려 보고 따져보는 가운데 논리적 의미가 머리로 정리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훔치는 마음 도둑입니다. 의미를 머리에 꽂으려고 하면 골치 아파하지만 의미를 심장에 꽂으면 의미심장해집니다. 그만큼 마음으로 들어와야 순수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설명하면 사회적 양식이 되지만 설득하면 사회적 상식이 됩니다. 양식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상식을 어루만져 줄 때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고 결국 결연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양식을 선전하는 모범생이 아니라 상식을 건드리면서 선동하는 모범생입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식 축사를 했던 빌 게이츠의 연설보다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를 했던 스티븐 잡스 연설이 와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 게이츠는 양식을 설명하는 모범생이지만
스티브 잡스는 상식을 건드리고 선동하는 모험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가지만 와닿지 않는 경우 사람은 결국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계산을 시작합니다. 머리로 올라간 생각은 가끔 거짓말도 하고 포장하고 위장하기도 합니다. 이해 타산을 따져보고 수지가 맞을 경우 비로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설명은 이해를 불러오지만 이해가 무조건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들어가 설득을 하면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그 감동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동하게 만들려면 감동시키면 됩니다. 상대를 감동시키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말한 대로 살아가는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되세요. 말한 대로 살아가는 메신저의 진정성이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박용화 시인의 심장이 올라와 있다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심장이 올라와 있다.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정표입니다. 눈에 그 사람의 심장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심리적 상태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눈이기 때문입니다. 눈 맞은 남녀가 보내는 눈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도 필요 없고 높은 장벽도 단번에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입니다. 그만큼 가장 강력한 빛이 눈빛인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총은 눈총입니다. 눈총을 쏘면 아프고 상처받지만 따뜻한 눈빛을 보내면 엄동설 안의 눈도 녹아 없어질 정도로 온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눈은 눈빛으로 말을 하고 입은 진심으로 말을 합니다. 진심은 참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원천은 따뜻한 가슴입니다. 언어의 무게가 없는 사람의 말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드러냅니다. 체중이 실리지 않은 언어는 어딘가에 꽂히지 않고 바람에 날리며 정처 없이 떠다닙니다. 언어의 무게는 진심의 무게입니다. 체험적 깨달음의 무게가 실린 언어에는 말할 수 없는 진심이 담깁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세월의 무게가 실린 언어에서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입이 하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말에는 밑바닥 진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밑바닥 진실은 밑바닥을 온몸으로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절치부심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위축합니다. 그런 사람이 몸으로 겪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진정성이 느껴지고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는 몸으로 말해야 생깁니다. 입으로 말하는 사람,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못한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의 몸은 중심을 잃고 희청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따르면 설득을 할 때는 인간적 신뢰감에 해당하는 에토스와 감성적 설득력에 해당하는 파토스, 그리고 논리적 설명력에 해당하는 로고스, 각각 6, 3, 1 비중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메시지의 힘은 메시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삶을 드러내는 정표입니다.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삶을 바꿔야 합니다. 말은 한 사람의 정신을 담고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핑계를 줄이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면 상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거나 약속을 아예 지키지 못했을 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 날짜에 임박했을 때 전화해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약속을 연기해야겠다고 합니다. 거의 습관적입니다. 그가 되는 핑계는 한결같습니다. 언제나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핑계는 또 다른 핑계를 놨습니다. 거짓말을 막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듯 핑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핑계를 둘러대야 합니다. 돌고 도는 핑계가 반복되면서 핑퐁 게임을 하다 탁구공이 탁구대에서 떨어지듯 한 사람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핑계가 자주 생기면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상대에게 결례가 되는 행동을 했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상대가 오해를 했을 때도 자신의 진심을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무조건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 관계가 회복됩니다. 혹여 상대가 명백하게 잘못을 한 경우라도 내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를 지닙니다. 그렇지 않고 동일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며 가차없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밥맛이 있는 사람과 소통할 때 밥맛은 배가 됩니다.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있는 사람과 마주 앉아 밥을 먹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짧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괴테는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읽는 책들이 나를 말해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체험, 그리고 내가 읽는 책을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무슨 책을 읽고 무엇을 깨달았는지가 나를 결정합니다. 특히 사람은 인간관계의 사회적 합작품입니다. 나 혼자 노력해서 만들어진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과 환경의 합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인간관계가 사람을 완성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를 지금 여기서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래는 손에 걸머질 수 없는 것이며 우리를 엄습하여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다. 미래 그것은 타자이다. 미래와의 관계 그것은 타자와의 진정한 관계이다. 에마누엘 레비나스가 쓴 시간과 타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미래라는 타자, 어떤 미래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점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는 그를 만나는 순간부터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약 어떤 타자도 만나지 않고 정해진 곳만 간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지옥 그것은 타자다 라는 사르트르의 말처럼 타자가 지옥이라면 그 누구도 만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처럼 느껴지는 타자도 만날 수 있지만 무한한 깨달음을 주는 타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기회들이 초난의 경로를 제시한다.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채찍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경로 안에서 마주치는 경험과 관계만 안에서 자신의 선호와 기호에 따라 하나의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쩌다 천안의 기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헨주의 이라는 마음에 나오는 인상 깊은 구절입니다.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천안의 경로를 제시합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경험과 관계망 안에서 자신과 코드가 맞는 또는 자신과 생각하는 방식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기술이 바로 어쩌다 만남의 기술입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상상하면서 만납니다. 하지만 이제껏 내가 만난 많은 사람은 미리 계획하고 구성했다가 보다 우연한 기회에 어떤 모임에 나갔거나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마주친 사람입니다. 지금의 나는 20년 전 한 석학과 우발적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삼성 인력개발원에 근무하던 때 미국 출장을 가 웹사이트를 검색하다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였던 조지포 박사를 알게 되었고 햇살 좋은 캘리포니아 언덕 위에 있는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와 주고받았던 대화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내 인생의 한 문쯤 반경을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넓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조우였고 지식생태학자라는 퍼스널 브랜딩의 씨앗이 잉태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발적 마주침이 나라는 사람을 바꿔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모임에 나갔다가 명함을 교환하면서 서로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다가 생각하는 방식에서 공감되는 바가 크면 만남의 계기를 만들어 또 만남을 이어갑니다. 매번 같은 사람을 만나지만 다른 차이로 다가오는 사람일수록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는 지금 여기서 할 수 없는 가능세계입니다. 모든 마주침은 우발적이다. 그 기원들에서 그러할 뿐 아니라 마주침은 보정되어 있지 않다. 그 효과들에서도 그렇다. 달리 말해 모든 마주침은 비록 일어났지만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루이 알티세르의 철학과 막스주의에 나오는 말입니다. 마주침의 관계가 내가 만든 인간관계이며 그 관계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 온 동인입니다. 이것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받고 노하우를 일방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연한 마주침이 가져다 준 관계에 대한 깨우침이자 가르침입니다. 마주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신기하게도 나와 비슷한 고민으로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놀랍게도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지향하는 인생관이 비슷한 사람. 한두 마디 해보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사람과 조우하는 것입니다. 나와 코드가 통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이성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를 즐기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보다 큰 기쁨을 느낍니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과 만나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어떤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전파하는 방식이나 현재 지니고 있는 가치관의 틀을 부수는 방식이 자신과 같은 사람과 만나기는 힘들다. 우치다 타츠루의 말하기 힘든 것에 대해 말하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필요하지만
생각하는 방식의 특이함을 공유하는 만남은 사르트르가 말하는 지옥으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레비나스가 말하는 나의 미래를 바꾸는 진정한 타자입니다. 나는 나의 미래가 결정하고 나의 미래는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가 결정합니다. 나의 미래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과 또 다른 타자와의 우연한 마주침이 결정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지금 여기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마주침은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타자를 지옥으로 생각하는 사르트르와 다르게 덜레이지는 타자를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를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이끌어갈 가능 세계로 보고 있습니다. 덜레이지의 의미의 논리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타자는 하나의 위협적인 세계의 가능성을 표현하면서 등장하며 이 세계는 타자 없이는 펼쳐지지 못한다. 나는 나의 과거 대상들이며 나의 자아는 바로 타자가 만든 한 과거의 세계에 의해 형성되었을 뿐이다. 타자가 가능 세계라면 나는 과거의 한 세계이다. 타자와의 지속적인 마주침이 과거의 세계에 머무르고 있는 나를 새로운 가능 세계로 탈바꿈시켜주는 동력입니다. 돌레즈는 나와 다른 타자를 억압하고 타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제거하려는 만남보다 나에게 색다른 깨우침을 주는 마주침을 강조합니다. 오늘 만난 그 사람은 내일 만나도 또 다른 사람으로 나에게 다가온다고 봅니다. 돌레즈가 차이와 반복에서 말하는 진정한 인간관계 또는 오늘의 이 사람이 내일의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는 차이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매일 만나도 늘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관계가 진정한 인간관계를 통해 배움이 일어나는 관계입니다. 타자 없이는 펼쳐지지 않는 나의 미래는 지금 여기서는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세계입니다. 다만 내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나를 새로운 기능 세계로 이끌어줄 타자와의 만남으로 나의 미래가 이전과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타자와의 관계가 가져올 미래는 레비나스가 말했듯이 손으로 거머쥘 수 없는 불확실한 세계입니다. 다람쥐 쳇바퀴는 아무리 돌려도 늘 그 자리에서 뱅뱅 돕니다.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는 열심히 앞으로 달리지만 늘 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돌레지의 말을 인용하자면 다람쥐 쳇바퀴는 어제와 차이가 없는 일을 무한 반복하는 동일성의 패러다임입니다. 동일성의 패러다임에 비추어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가 미리 결정되어 있고 나는 그 기준에 부합되는 일을 동일하게 얼마나 잘하느냐가 성과 판단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정해진 네트워크 안이나 기존의 인맥 안에 있는 사람을 반복해서 만나다 보면 색다른 사람과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낯선 행을 그리면서 파고들거나 어제와 다른 방향을 그리는 동심모는 어제와 전혀 다른 곳으로 심화되거나 확산됩니다. 낯선 행위나 반경이 다른 동심모는 어제와 다른 차이를 낳는 차이 생성의 패러다임입니다. 차이 생성의 패러다임에 비춰보면 동일한 일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어제와 다른 일이 다른 의미를 생성하면서 반복됩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은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 또한 어제의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을 다르게 만나기도 하지만 이제까지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간관계의 깊이를 심화시키고 넓혀나가는 과정이 차이를 만드는 패러다임입니다. 인간관계가 바뀌어야 변화가 완성됩니다. 예측할 수 없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인간관계가 관계 속의 사람을 바꿔 나갑니다. 사람의 변화는 곧 관계의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자기 변화는 최종적으로 인간관계로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익히고 언어와 사고를 바꾼다고 해서 변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바뀜으로써 변화가 완성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변화가 개인을 단위로 완성될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변화는 옆 사람만큼의 변화밖에 이룰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맺은 인간관계가 자기 변화의 질과 높이의 상한입니다. 같은 기업의 포기가 그렇고 어깨동무하고 있는 잔디가 그렇습니다. 신영복의 담론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의 깊이가 성장할 수 있는 인간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높이를 결정합니다. 존재가 관계를 결정하지 않고 관계가 존재를 결정합니다. 같은 키의 벼가 관계를 포기하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자라면 바람에 휘말려 줄기가 끊기고 맙니다. 어깨동무하는 잔디가 자기 욕심대로 혼자 높이 자라면 잔디 깎는 사람에게 순식간에 베이고 맙니다. 나는 혼자 성장하는 독립적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성장하는 관계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의 실력도 나 혼자 발휘하는 독립적 역량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입니다. 다른 사람과 아무런 내왕이 없는 순수한 개인이란 무인도의 로빈슨 클루소처럼 소주 속에서 나 있는 것이며 천재란 그것이 어느 개인이나 순간의 독창이 아니라 오랜 중지의 집성이며 협동의 결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간은 독립적 공간에서 혼자 노력해서 탄생한 개체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른 인간과 그 사람과 만난 공간 그리고 함께 보낸 시간의 합작품입니다. 더 나아가 신영복은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의 사물은 그것이 물려받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미치고 있는 영향의 합으로서 그것이 맺고 있는 전후방 연세의 총화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 따라 위치는 물론 본질과 운동 방향도 바뀝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존재는 독립적 개체로 존재하지 않고 개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개체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부단히 변신합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 놓여있는 책 한 권도 그 개체로 존재하지 않고 그 책을 쓴 저자, 책을 펴낸 출판사, 책을 읽는 독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관계로 만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책은 그 한 권의 독립적 개체로 가치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책인데 누가 어떤 관점에서 읽어내느냐에 따라 책의 가치는 수없이 재탄생되면서 부단히 생성되고 발전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변화를 위한 자극을 주고받을 때 관계는 또 다른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는 장치가 됩니다. 좋은 관계라야 좋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주는 관계는 상대와 수평적 인간관계를 쌓아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쪽의 수고로 한쪽이 안락을 누리지 않아야 좋은 관계다. 알아야 안아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안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알아야 안아줄 수 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안아주려면 우선 상대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아픔은 사연을 들어봐야 합니다. 사연과 병행이 깃들어 있는 아픔을 깊이 보듬어줄 수 있어야 비로소 상대를 제대로 안아줄 수 있습니다. 신영복의 강의에서 알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더 깊이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바뀝니다. 관계없음은 알 필요 없음과 동격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유발되고 알기 위한 노력이 뒤따릅니다. 상대방을 안다는 말은 머리로 이해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가슴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한다는 말입니다. 가슴으로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해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 가슴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사연을 가슴 깊이 공감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이해는 오래 생각하는 깊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관계 없다고 생각하면 이해의 끈도 끊어집니다. 잘 알기 위해서는 서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면 애초부터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애정의 수준일 때 비로소 최고의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애정은 인식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바로 저널리즘이 양산하고 있는 위장된 객관성입니다. 애정이 없으면 아예 인식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애정이야말로 인식을 심화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신영복의 담론에 나오는 말입니다. 관계 없다고 생각하면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어지면 애정의 연대도 끊어지고 대상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애정의 연대가 끊어진 관계에서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몰지각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알아야 채울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자마자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감이 좋았는지 그 사람이 다음 역에서 내리려고 채비를 합니다. 내가 맡았다고 생각했던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빈자리로 손석같이 움직여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의 자리에는 친구를 앉힌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사회의 본질은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인간관계의 지속성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인 인간관계에서는 그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회란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성 자체가 붕괴된 상태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신영복의 강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관계가 돈독한 사람 사이에는 안면 몰수 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면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적 미덕을 포기하고 몰지각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나와 상대가 애정의 연대로 엮어 있어서 나의 미천한 생각과 행동이 마음에 걸려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자리에 대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내가 자리를 잡지 못한 이유는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몰지각한 행동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연적 없이 행동하는 이유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는 이유 중 하나는 염치 있게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염치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사람됨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인간관계야말로 서로의 입장을 정확히 아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관계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인간적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상대보다 먼저 자세를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냄으로써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해야 사람은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배움을 찾아 공부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부끄러워해야 그걸 채우고 사람됨을 가꾸려는 부단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기쁨을 주는 관계입니다. 재미를 주는 인간관계와 기쁨을 주는 인간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두 가지 인간관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쁨과 재미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쁘거나 재미있을 때 모두 웃지만 그 웃음의 성격은 다릅니다. 재미는 사람을 웃게 한다는 점에서 기쁨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재미는 한존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나는 기쁠 수 있다.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웃을 수 있다. 그러기에 나를 기쁘게 하는 그의 현존에 대해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거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의 현존에 감사할 수 있다. 그 감사로 인해 삶은 살아갈 만한 것이 된다. 은기호의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나는 재미있지 않습니다. 기쁨을 주기 위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려는 상대의 안간힘을 느꼈을 때 나는 눈물이 납니다. 상대의 안간힘은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사투를 부리는 생존 경쟁일 수 있습니다. 기쁨은 상대의 존재 자체로 나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그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전해주는 인간관계는 그 자체가 행복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재미로 맺어지는 인간관계는 기쁨을 전해주는 인간관계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내가 재미를 느끼는 것은 그의 존재와 더불어 부가적인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기오는 이에 대해 우리는 그의 행준을 재밌어 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위로 재밌다고 여기며 그 행위를 소비한다 라고 말합니다. 기쁜 인간관계는 만남 자체로만으로도 기쁘지만 재미있는 인간관계는 만남에서 상대를 재미있게 만들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기쁜 인간관계는 이전과 비교해서 뭔가를 더 요구하지 않지만 재미있는 인간관계는 비슷한 재미로는 상대를 웃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재미를 요구합니다. 더 많이 웃으려면 더 재미있는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재미있지 않으면 재미있는 인간관계는 거기서 끊어집니다. 반면 기쁜 인간관계란 뭔가를 제공해 주어서 기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기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할 때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기쁜 인간관계는 거래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소중함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반면에 재미있는 인간관계는 더 재미있는 걸로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상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기존의 인간관계는 끊어지고 더 재미있는 걸 보여주는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엄기호는 재미있는 인간관계의 끝을 예언해 줍니다. 재미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존재감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존재감을 위해 관심을 끌어야 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재미있는 인간이 되어야 하고 재미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플레 인간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재미를 추구하는 인간관계가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밑바탕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재미가 재미있는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고 타인의 고통이나 아픔에서 나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네트워크 공간에서 재미는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원로 삼아 재생산되고 무한 공유됩니다. 따라서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사이로 바꿔나갈 것인지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행복한 관계는 함께 만들어가는 연대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려고 할까요? 인정받고 존중받는 관계가 퍼져나갈 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속의 인간관계 역시 겸손과 존중의 관계로 발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하려는 이유는 같이 지내면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삶의 충만감입니다. 행복한 관계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노력 덕분입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찾아가서 상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꼭 뭔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기보다 나로 하여금 이전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자극을 주거나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꼭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연륜과 경험이 풍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해보지 않은 일, 가보지 않은 곳, 만나지 못한 사람을 먼저 경험하고 나름의 철학과 신념을 갖고 자기 언어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의 스승입니다. 인간관계가 주는 행복은 바로 이런 스승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장미가 아니라 함께 핀 안개꽃입니다. 신령복의 처음처럼에 나오는 말입니다. 꽃다발의 장미꽃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하얀 안개꽃이 묵묵히 배경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장미꽃과 안개꽃이 오래가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개꽃에게 고마워하는 장미꽃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장미꽃의 화려함에서 사랑을 확인하기보다 기꺼이 배경이 되어주는 안개꽃에서 사랑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경으로 드러난 장미꽃이 어느 순간 배경으로 물러나고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묵묵히 봉사해주는 안개꽃을 정경으로 떠받쳐줄 때 둘의 관계는 감동적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나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내가 정경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수많은 언인들 덕분입니다. 인간관계는 정경과 배경 사이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어두운 배경에 밝은 정경을 낳고 걸림돌이라는 배경에 디딤돌이라는 정경을 낳으며 밑바닥 좌절이라는 배경에 정상에서 느끼는 기쁨이라는 정경을 낳습니다.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가 돋보이도록 도움을 주는 어시스트의 존재가 인간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스치면 인연이 되지만 섬이면 연인이 됩니다. 한 사람이 되는 과정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의 삶은 사회적 합작품입니다. 우리는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고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나름나름으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리나 원에 나오는 첫 문장입니다. 총, 균, 세를 선 제르드 다이아몬드는 이 문장에 영감을 얻어 다음 문장으로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은 엇비슷하고 가축화할 수 없는 동물은 가축화할 수 없는 이유가 정확히 다르다. 이 문장을 사람과의 만남에 대입해서 바꿔서도 여전히 문명은 통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모두 엇비슷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그 이유가 정확히 다르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 이유가 제각각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이 됩니다. 사람도 본래는 공동체에 파묻혀 살아가는 일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인간이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다른 사람이 그 인간을 사람으로 인정해 줄 때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자연적 사실의 문제이지 사회적 인정의 문제가 아니다. 반면에 어떤 개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회가 그의 이름을 불러줘야 하며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김행경은 사람, 장소, 환대에서 사람다움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태어나거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획득하는 데는 본질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사람다움은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인정해 줌으로써 생긴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다워지려고 노력해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는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됨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나에게 자격을 부여해 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자격증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간이 사람으로 바뀌려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가 이름을 불러주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군중이나 무리일 뿐입니다. 스치면 인연이지만 스미면 연인이 됩니다. 스치는 만남은 당구공 같은 만남입니다. 몸의 일부가 당구공처럼 순간적으로 부딪혔다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만남입니다. 언제 만나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만남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며 만납니다. 스미는 만남은 짧은 만남이어도 깊은 인상이 남습니다. 그가 던진 한두 마디가 심장에 박히고 그가 보여준 짧은 미소가 오랫동안 긴 여운을 남깁니다. 스미는 만남은 안도원 시인의 스며드는 것이란 시를 보면 어떤 만남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간장이 꽃게의 온몸에 스며들고 마침내 뱃속에 알 사이사이로 스며들 때 어미 꽃게가 사투려버리는 장면에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스며들면 속수무책입니다. 마음을 휘젓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며든 무게만큼 사랑도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그로 인해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주는 기쁨 덕분에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대상에 대한 애정이 생깁니다. 기쁨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도종환 시인의 가구라는 시에 보면 본래 가구들끼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시구가 나옵니다. 사랑이 식으면 가구처럼 같은 방에서 존재하지만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가구가 되면 서로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관심이 무관심으로 전락하고 관계가 경계로 변질되면서 사랑도 메말라갑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든 누군가 나를 사랑하든 사랑은 관계 사이로 흐르는 윤활유입니다. 사람다워지려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기 자리는 자신이 있으면 돋보이는 제자리이고 자신이 마땅히 설 자리이자 내가 살 자리입니다. 제 자리가 아닌데 자기 자리로 착각하거나 설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그리고 내가 살아갈 자리가 아닌데 거기서 버티려고 할 때 사람은 사람답지 못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제 자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무게중심은 그쪽으로 쏠립니다.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과 사람답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그쪽으로 자신도 모르게 끌리는 사람이고, 사람답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일과 정반대 방향으로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물체는 제 중심에 따라서 제자리로 기웁니다. 중심이란 꽃 밑으로만 아니고 제자리로 기웁니다. 불은 아래로 향합니다. 제 중심을 향해 움직이면서 제자리를 찾습니다. 기름을 물 밑으로 붓더라도 물 위로 솟아오르고 물은 기름 위로 붓더라도 기름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제 중심을 향해 움직이면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런 질서가 덜한 곳에는 불안하고 질서가 잡히면 평온합니다. 제 중심은 저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어디로 이끌리든 그리로 제가 끌려갑니다.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체는 자체 무기로 인해 본래 자기가 있었던 제자리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바람은 정처 없이 떠들며 운천수는 위로 치솟습니다. 모든 물체는 저마다 자연스러운 위치가 있고 방해받지 않는 데만 자신의 위치를 향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왜 떨어지냐 하면 사과의 고향은 흙이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물은 바다가 고향이기 때문에 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굽이굽이 흘러 아픔을 다 받아주는 바다로 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기 무게가 정착하고 싶은 목적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사과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을 때보다 땅으로 떨어져야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원천수는 땅속에 잠복하고 있을 때보다 땅 위로 솟았을 때 유익합니다. 모든 존재의 가치는 제자리를 찾아가서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낼 때 나타납니다. 돌을 허공에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고,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면 불기둥은 위로 치솟으며 촛불은 바람개때 좌우로 흔들립니다. 본래의 자기 자리를 찾아 그쪽을 향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연어는 산란기가 되며 거친 무살을 거슬러 오르며 바람개비도 바람을 거슬러 역풍을 타야 회전 운동을 시작합니다. 물속에 아무리 기름을 투입해도 기름은 결국 물 위로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기름 위에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물은 기름과 섞이지 않고 자기 자리를 찾아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기름의 자리는 위에 있고 물의 자리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모이는 물이 아름답습니다.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살아있다는 정표입니다. 물고기가 죽으며 물 위로 뜨고 새가 바람을 거스러 날아가지 못하면 추락합니다. 자기 무게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불효하며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결국 자기의 무게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운동을 계속할 때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자기 자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불안정해지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집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사랑을 무게로 표현한 이유도 내가 사랑하는 만큼 무게가 나가고 그 무게가 지향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끌리게 만드는 대상과 사랑에 빠지면 그쪽으로 나의 무게중심이 쏠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무게가 대해지고 무거워진 만큼 쉽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무게가 나의 존재감을 더 높여줍니다.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내 삶의 무게중심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쏠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이끌고 있는 사랑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고백한 제 중심은 저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어디로 이끌리든 그리로 제가 끌려갑니다. 라는 구절이 바로 인간의 사랑과 사랑으로 끌려가는 인간적 삶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사람에게는 끌리는 대로 따라가려는 욕망이 파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사람이든 물체든 불안한 이유는 자신이 있어야 할 제자리를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사랑하느냐입니다. 내가 책 읽기를 사랑하면 책과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글 쓰기를 사랑하면 글을 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무게가 나의 존재감의 무게입니다.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이라야 다른 존재를 사랑으로 끌어안습니다.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사람입니다. 존재감의 무게는 내가 사람이나 사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정합니다. 스치면 어쩌다 만난 인연으로 끝나지만 스미면 인연이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기술하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이야기를 창조하는 과정에 우리의 남은 삶을 위한 이야기의 요지를 담을 기억의 구조를 창조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스터 프랭크의 몸의 정원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인간관계의 얼룩과 무늬를 반추하며 기록하는 이유도 사람을 만나면서 깨달은 이야기를 창조하는 과정이 내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기억의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과의 기억을 더듬어 정리한 다음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그 교훈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험을 글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억의 창구를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 배우는 것도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배운 교훈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만나는 사람은 지금까지 만난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고 다른 방식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다른 미지의 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기억은 과거의 것만이 아니고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구성요소다. 기억의 폭이 좁을수록 미래를 폭넓게 독창적으로 구상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기억을 먹여 살리는 방법은 몸을 먹여 살리는 방법만큼 중요하다. 개인의 경험은 부족한 식단이지만 남들에게 습득한 사실상 살아있거나 죽은 모든 인류에게서 습득한 간접 기억으로 보완할 수 있다. 기억이 빈약함이 이전에 가본 곳 말고는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상상할 수 없다. 시어도의 제일딘의 인생의 발견에 나오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과의 만남에서 내 몸에 가게 된 기억은 미천하지만 기억의 창고를 들추면서 거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의 잔향과 흔적을 찾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의 미래도 상상하게 됩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일은 결국 밑도 끝도 없는 뜬구름 잡는 공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경험을 원료로 또 다른 가능성의 세계를 구성하는 일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으로 내 몸에 새겨진 수많은 기억의 팥빈을 모아 교훈을 정리하고 인간관계를 성찰해보는 일이 나에게는 단순히 사람과의 만남을 생각해보는 일을 넘어 나의 미래를 상상해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억의 팥빈을 조합하고 정리하는 일은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일이고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내가 배운 교훈은 인간관계를 맺는 소중한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작은 만남도 크게 해석하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스며드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통해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감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만남은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배움의 무대입니다. 모든 만남은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는 마주침입니다. 비록 이유 없이 만나 인연이라도 돌이켜보면 만날 수밖에 없었던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나의 방식으로 해석하지 못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도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기억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스스로 정리하는 틀을 갖고 나의 방식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소중한 인연으로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비록 나에게는 걸림돌이었던 만남도 나의 방식대로 나의 언어를 사용하여 내가 정리해 놓으면 그 기록은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만남의 디딤돌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인간관계의 끈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인연의 끈에 매달린 나의 소중한 처음이 또 다른 사람이 인연을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에필로그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사랑은 행명을 시작하는 신호탄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따뜻한 사랑이 싹이 자랍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래 의견이 다르고 주장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다 보면 갈등과 충돌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사랑에 둥근 동그라미가 생겨 원도능은 사람의 네모가 부딪히면서 일어난 갈등과 충돌 덕분입니다. 바닷가의 둥근 돌멩이도 처음에는 무가 난 돌멩이끼리 부딪히며 주고받는 상처 덕분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저마다의 다른 탄생 배경과 사연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 나도 나만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색다른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오늘도 사람을 만나고 내일도 사람을 만납니다. 만남 속에서 오가는 다른 생각과 의견은 오늘과 다른 나를 내일로 데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따뜻한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가지만 어떤 사람은 아픈 상처를 남기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지만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을 주지만 또 어떤 사람은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던져놓고 갑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생기는 인간관계의 얼룩과 무늬가 만든 사회적 합작품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싹이 트는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애정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을 낳고 내가 하는 일에도 몰입과 집중을 가져옵니다. 나를 어떻게 개발하고 성숙의 경주로 이끌어갈지를 고민하는 전략과 방법은 나를 사랑하는 일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나를 사랑하며 나를 어제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전략과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를 개발하는 전략과 방법은 수단이며 쾌락이고 술책입니다. 이런 사실은 내가 하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일을 잘하는 전략과 방법을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스쳐 지나가는 마이 동풍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일을 사랑하면 물음표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뜨거워지면 그만큼 알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급진성을 쓴 크로아티아의 철학자 스레츠코 호르바트에 따르면 사랑은 우연한 빠져들미고 그것은 곧 혁명입니다. 한번 빠져들면 위험해집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이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멀쩡하던 자아에 균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혁명과 사랑은 모두 우연한 빠져듦으로 시작하는 위험한 몰입입니다. 빠져든 사랑은 다가올 위험을 무릅쓰고 일상의 흐름은 그슬 올라가는 혁명입니다. 우연한 계기로 엮어 서로의 세계를 흡수하면서 안 하던 짓을 하거나 하던 짓을 안 하게 되는 일, 연애가 그랬고 공부가 그랬다, 이전과 다른 삶으로 넘어가는 계기적 사건이 사랑 같다.
언유에 다가오는 말들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정의입니다. 뜨거운 물음표로 시작한 사랑은 마침내 이전과 다른 삶으로 넘어가는 혁명을 일으킵니다. 사랑이 식으면 관성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주란 일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상식의 시비를 걸고 타승에서 벗어나려는 곡순의 물음표는 직순의 느낌표를 찾아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곡순의 물음표는 방향을 거듭하지만 직순의 느낌표를 마침내 찾아내는 순간 방향을 잡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호기심의 물음표와 감동의 느낌표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소개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이런저런 기쁨과 감동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은 언제나 호기심의 물음표로 상대를 향해 여행을 떠나는 탐험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만남이 혁명을 완수합니다. 사랑으로 다가갔을 때 비로소 상대의 가슴에 맺힌 사연이 범상치 않게 보이고 색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연을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아픔과 슬픔, 숱한 사연과 배경, 어두운 그림자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얼룩을 모두 가슴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상대와 진심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 이루어지는 만남은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지 않은 스쳐 지나가는 만남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슬픔을 쓰다듬어주며 어두운 그림자의 빛을 들어주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얼룩을 덮어주는 돌봄입니다. 대상이든 사람이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만난다는 것은 만남을 가로막는 껍데기를 걷어내고 속 깊은 내면으로 함께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기꺼이 꺼내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 나서는 여정입니다. 사랑으로 만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살아온 역사를 더듬어 반추해보는 일이며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진실을 캐내는 작업이며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과정입니다. 사랑으로 만나는 만남이라야 타자가 겪는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합니다. 사랑만이 혁명을 완수합니다. 사랑으로 만든 흔적이 관계의 기적을 낳습니다. 사랑으로 만난다는 것은 방관자적 삶의 자세로 그 사람을 멀리서 광명하거나 간주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잠시라도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사랑으로 만나는 것은 일상의 배경으로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중심으로 설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으로 만나는 이런 따뜻한 진심과 부끄럽지 않은 진정성으로 상대와 내가 혼연일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누구에게는 자기 삶의 전부를 고백하는 문제이고 누구에게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힘겨운 결단입니다. 누구에게는 과거의 슬픔을 다시 건드리는 문제이고 누구에게는 다시 한번 어렵게 반추해보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만나야 되는 이유는 그런 만남만이 공감의 연대를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할 수 있으며 힘겹고 어렵지만 같은 방향과 가치를 가슴에 품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사람을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도 언제나 남다른 설렘이 있다면 매 순간의 경이로운 기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랑으로 다가갈 때 타자는 나를 괴롭히는 지옥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다른 나로 이끌어주는 디딤돌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동의 느낌표가 축제되면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은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선물입니다. 사랑은 아픔과 슬픔을 희망과 용기를 변신시켜주는 촉명제입니다. 사랑의 물음표를 만나는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물음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침투하며 경계가 무너지고 튼실한 신뢰가 자라는 관계로 바뀝니다. 사랑에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